네, 요새 채권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좀 새로 나온 채권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해 주실 팀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의 임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채권 ETF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요새 채권 ETF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ETF를 만드는 운용사 입장에서도 좀 그런 걸 느끼시나요? 네,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실 작년부터 현재까지 투자 주요 키워드를 논할 때 채권 투자를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장외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 순매수가 20조 원을 넘어섰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구정 연휴 전까지 3주간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 넘게 채권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숫자인데 직전 3개년도의 연간 단위 순매수를 보면 뭐 3조에서 4조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ETF 시장에서도 이 흐름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작년부터 워낙 시장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연간 누적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ETF를 보면 아무래도 변동성 매매나 각 국가별 대표 지수, 일부 테마형 상품들을 뽑을 수 있겠지만, 연말로 가면서 순자산 규모가 늘어나거나 혹은 거래 대금이 늘어난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채권형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만기 매칭형 채권형 ETF가 시장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나 기자님께서도 전에 이제 컨텐츠에서 다루신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상품이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관심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채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만기에 약정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ETF에도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의 만기 매칭 성격을 그대로 ETF의 거래 용이성과 더불어서 같이 섞은 상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채권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ETF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는 변동성이 좀 적으면서도 채권이나 아까 말씀해주신 예금 성격이 있는 상품들이 이제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채권 상품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 또 있는데 이게 이전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건데, 상품명이 국고채 30년 스트립이에요. 일단 다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나마 좀 알 것 같은 것부터 여쭤볼게요. 국채 30년물인 것 같거든요. 네네. 왜 국채 30년물을 지금 이 타이밍에 내놓으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채권의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듀레이션의 개념을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만기가 길어질수록 듀레이션이 이제 기본적으로 길어지는데, 듀레이션이 길어질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늘어나면서 금리가 실제로 인하됐을 때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가 좀 커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좀 오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좀 시각이 있고, 더불어서 작년부터 너무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장기채를 중심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약간 저감에서 수요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듀레이션이 긴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30년물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국고채 30년물 같은 경우는 2표채다 보니까 실제 듀레이션이 30년에 가깝지는 않고 그보다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상장명에도 나와 있듯이 스트립 채권이라는 거는 실제 듀레이션이 거의 30년에 근접한 상품이어서 저희가 이 상품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국내 첫음으로 상장한 원금 스트립 채권형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고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주식과 비교해서 채권은 상관관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상품인데, 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 상관관계도 굉장히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채권은 금도 그렇지만 자산 배분 수단으로 굉장히 우선순위 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ETF의 비교 지수가 이제 액티브 ETF여서 비교 지수인데요. 그 키스 자산평가에서 산출하는 스트립 30년 지수인데 평균 듀레이션이 28년이 조금 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전체 국채 시장의 듀레이션이 5년이 조금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비교해 봤을 때도 이 해당 상품의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서 약간 어려운 게 중간중간 나오긴 했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들은 건 국채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게 수익률이 크게 움직일 수 있어서 다른 단기채나 10년물에 비교하면 30년물이 훨씬 더 금리가 움직일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라는 건데, 여기서 중간에 2표채랑 스트립 채권이 나왔거든요.
이걸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표라는 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스트립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 약자를 딴 용어인데요. Separate Trading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의 약자를 따서 스트립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역하면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거래하는 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이표채가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트립 채권은 여기에서 원금과 이자를 아예 별도로 분리해서 발행하는 증권 채권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표채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하면 그게 그냥 다 이표채인 거군요. 뭐 할인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채권의 성격은 이표채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ETF는 스트립 채권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발행했는데 여기에서 원금 스트립에만 투자를 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작년 9월에 발행된 30년 만기 국고채를 예를 들어서 이 해당 국고채를 스트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22년 9월에 발행됐기 때문에 원금 같은 경우는 30년 후인 2052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이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 스트립 채권이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이제 연 2회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반년마다 지급을 하는데 2022년 9월에 발행을 했으니까 올해 이제 23년 3월에 처음으로 이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 이자에 대한 이표 채권이 하나가 발행이 된 거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3년 9월 또 6개월 후인 내년 3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6개월마다 발행되는 이자에 대한 채권 그러니까 총 60개의 이자 스트립 채권이 발행됩니다. 전체적으로 국고채 30년에 대한 스트립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자와 원금 플러스해서 61개의 스트립 채권이 발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국내에는 이제 2006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2010년부터 조금 발행 규모가 증가했고 2016년부터 조금 이제 거래도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생소한 개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채권은 보통 그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랑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같이 붙어서 돌아다니는데 이 스트립 채권은 원금 받을 수 있는 권리 따로 이자 받을 수 있는 권리 따로 이렇게 따로 분리를 다 시켜서 돌아다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굳이 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장기 부채를 보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뭐 리스크 관리나 회계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이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 원금 스트립 채권을 이용하게 되면 요 듀레이션 만기 브리치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좀 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당연히 이제 투자 수익 측면에서도 매력이 있습니다. 동일한 만기의 일반 채권과 스트립 채권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익 거래를 기본적으로 또 할 수가 있고요. 또 스트립 채권 자체가 스프레드가 커지게 되면 여기에서도 알파 수익을 추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세 측면에서도 매력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돌려받는 할인채 개념으로 이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이제 과세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금을 받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금만 들고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이자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근데 사실은 기관들이 이렇게 이자랑 원금을 분리해서 어떻게든 뭔가 수익을 낸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ETF에 투자하는 입장에서요 그냥 국고채 30년물이 있고 그리고 국고채 30년 스트립 채권이 있는데 ETF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동일 만기의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스트립 채권의 듀레이션이 훨씬 더 이제 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듀레이션이 길어질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민감도도 커지면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인상 폭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투자 매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국고채 원금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만기 듀레이션이 거의 30년에 가깝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국고채 같은 경우는 원금 스트립 채권이랑 이자 스트립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듀레이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30년 만기 국고채 원금 스트립은 듀레이션이 28년 이상 나오고 있고요. 일반적인 이표인 국고채는 18년이 조금 넘게 이제 듀레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표채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받는 이자에 대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재투자에 따른 위험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스트립 채권으로 투자하게 되면 이런 것도 좀 해소가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제 첫 번째 사실 가장 큰 건 만기가 우리가 30년 만기라고 해서 이 30년 뒤에 모든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자를 받으면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더 빨리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그런 거라서 네. 근데 그 개념인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이 이제 금리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이 30년 만기 국고채 스트립 채권이 붙어 있으면 조금 더 금리에 더 크게 움직인다. 금리 변화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품이다. 그러니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장기 채권형 상품들이 많이 있지만 네. 원금 스트립에 투자하는 상품이 장기 채권의 끝판왕이 아닌가. 네, 듀레이션이 가장 긴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어떨 때 이 상품은 수익을 내고 어떨 때는 좀 손실을 낼 수도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금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오른 상황인데 네. 이제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 힘든 영역이지만 어쨌든 조심스럽게 이제는 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네. 경기 침체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서 장기 금리가 조금 이제 낮아지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듀레이션이 높은 이런 상품에 대한 그 투자 미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설사 금리가 뭐 당장 내려가지 않고 좀 정체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고 나서 조금 동결 기간에 보면은 실제로 30년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른 사례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장기 금리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투자 매력은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까지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제조업 지수나 비제조업 지수, 뭐 경기 선행 지수 계속해서 작년 중반에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완화를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한국도 사실 좀 비슷한 상황인데 뭐 하느니 계속해서 이제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여러 가지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 조금 좀 보수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도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환율 측면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우 뭐 1,400원 뚫은 다음에 계속 이제 금리 차 때문에 외화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이 부분도 계속 좀 완화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좀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품들이 유효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가 내려가면 그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뭐 채권하면 4에서 5% 정도 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특히 이렇게 장기채로 가면 갈수록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최근에도 한 20% 30%까지 수익을 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채권 안에서도 가장 금리 인상의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채권에 대한 이자 부분만 생각한다면 이제 좀 당연히 이제 한 자릿수 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격 변동에 따른 추가 수익을 기대한다면 좀 고수익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느낌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채권 가격계의 약간 레버리지 상품 같은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으실까요? 좀 투자 유의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국고채여서 이제 안정형이지만 변동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채권도 예전보다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선택지도 다양해져서 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까 이런 고민들이 즐거운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